호호이,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호프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대기 대순환과 지구의 기후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요번에 많이 더웠죠. 지금 그 따끈따끈한 연합뉴스 사진 한 장을 선생님이 여기다 실어놨는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더웠어요 올해. 그죠?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가지고 9월 18일까지 어제까지 지금 폭염이 계속 서울 기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연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날씨였죠. 대체 이런 날씨는 왜 지속되는 거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또 그렇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기후와 날씨에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복습 겸 예습 이런 차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요 내용들이 통합과학에서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에는 이제 통합과학 1, 2로 나뉘게 되는데,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여기 보면 환경과 에너지라는 챕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및 온실기체 요 내용 있는 거 보이죠? 요 3번 내용, 요거에 관련된 단원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 기체, 대기,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 그리고 그 공기의 압력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 겸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저기압과 고기압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사실 배운 내용인데, 뭐 이제 나 저 반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반 들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반 들어간다. 나 저 반 들어갈 거야. 나 저 반에 들어갈래. 이게 뭔 얘기냐면, 저기압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저기압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형성된다라는 거를 줄여서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선생님이 이런 거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일단 저기압의 경우는요, 상승 기류가 생성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기압은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돼서 빈 공간을 채우고 상승하는 공기들 때문에 비가 와요.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반시계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기압은 그게 완전 반대예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하강하는 공기에 의해서는 이제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요. 빙정설과 융합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게 물이라는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약간 반액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내려가 줘야 돼요. 근데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태양의 열을 받은 지표가 태양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를 뜨겁게 올리기 때문에, 고도가 내려올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수증기가 응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압의 조건에서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생기게 되고, 북반구에서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자, 이제 요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해류풍하고 그런 거 배우면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없어요. 이제 원래는 화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 그래가지고 Kinetic Theory of Gas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과학에서는 기체를 가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고체, 액체, 기체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물질의 상태 배우면서 고체는 solid라고 부르고요, 기체는 liquid라고 부르고요, liquid, 그 다음에 기체 상태는 gas라고 불러요. 그 방구에 가스가 이 가스인 거예요. 자, 근데 기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고체는 단단하죠. 뭐 지우개, 연필 이런 거 다 고체잖아. 그 다음에 액체는 약간 출렁임이 있죠. 근데 기체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는 특정 기체 분자들이 아닌 이상 냄새를 안 내죠.
이 기체 분자는 일단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운동할 수 있고요.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은 총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기체는 분자가 크기가 없고 질량이 매우 작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체는 무작위 직선 운동을 하게 되어 있으며 기체 입자들이 특정 부피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기체의 밀도로 정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뭘 배우느냐면, 기체의 어떤 그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사실 배웠어요.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면 보일링이라는 게 뭐예요? 뜨겁게 데우는 거지. 근데 보일의 법칙은 그것과는 반대로 온도를 뜻하는 템퍼처가 변화가 없어요. 델타 T.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수학에서 쓰는 그 표시예요. 온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pressure volume. 그 다음 샤를의 법칙은 반대로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볼륨과 템퍼처가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온도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기체 분자는 이 뜨거움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막 한증막에 들어가 막 주변이 뜨거워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지는 누가 막 뭐 집에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뭐라 해.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나 아침에 안 일어날 거야? 너 일어나 지각할 거야? 막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화가 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기체들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뜨겁게 달궈지면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면서 마구잡이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해가 비치면요, 태양이 비치면 특정 지역에 태양이 많이 뜨겁게 달궈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기체 분자들도 뜨겁게 달궈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달궈진 기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으로 퍼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차지하는 기체 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이 공간이 주변에 비해서 적어지죠. 그게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이 되는 건데, 뜨겁게 열을 받은 공기 분자는 주변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공간은 순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고요. 주변이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기압 지역에서는 기체 분자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었고, 주변으로부터 공기의 유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저기압에서 왜 공기가 상승하고 주변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는지는 알겠죠? 아직 반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됐나요?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뒤로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3학년 내용이에요. 뭐, 해류풍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영상들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면, 전향력이라 그래가지고, 코리올리스 이펙트라고 하는 걸 배워요.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근데 회전 운동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요? 우주에서도 수금지나 목도천에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요요를 생각을 해볼게요. 실에다가 내가 어떤 물체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구슬을 꼈어요. 근데 얘를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돌죠. 각자 자기의 공전 궤도를 가지고 돌 거예요. 근데 안쪽에 있는 구슬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요 파란색 구슬이 안쪽에 있는 요 뭐 초록색 구슬에 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죠.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실에 꿰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순간적인 이동 거리를 볼게요. 이 초록색의 이동 궤도와 파란색의 이동 궤도를 보면 누가 더 크죠?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그만큼 속력은 어때요? 더 빨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구에도 적용이 돼서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극과 남극 중에서 누가 더 회전을 했을 때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 지표가 회전을 하잖아. 원래 자리에서 360도로 돌아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북극과 남극 중에서 누가 더 적도 중에서 북극과 남극 또는 적도 중에서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요? 적도가 당연히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속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속도가 빠른데 북극 지방에서는 속도가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구의 둘레, 에라토스테네스가 뭐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의 그림자 이용해가지고 지구 둘레를 예측했던 거 기억나요? 43,000km거든? 이거를 지구가 하루를 한 번 자전을 하잖아. 이걸 24시간으로 나눠보면 약 1670km/h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1시간에 적도 기준으로 하면 1670km 시속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그 지구의 자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거 신기하죠. 왜냐하면 지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물론 태양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태양이라는 게 이 태양계 안에서 질량을 99% 차지하고 있잖아.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서 공전시키고 있긴 하지만 지구의 자전은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의 힘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는 물질의 운동 상태가 우리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등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뉴턴이 얘기한 힘은 여러분들 퓨마 기억나요? 퓨마? F는 ma. 이 force 힘은 뉴턴이 얘기한 지구 시스템에서의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거의 mass, 질량과 acceleration, 가속도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힘이지. 근데 속력이 변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회전하는 속도가 적도가 북극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빨라요. 요거 개념 이해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적도 지방에서 북극 방향으로 만약에 공기가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적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위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긴 할 거 아니야? 올라갈 건데 이 공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위도가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라인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얘가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어떻게 하느냐면 자를 대고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걸 한 다음에 여기다 펜을 대고 얘를 회전시키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자에다 대고 똑바로 그린다고, 자는 유지시키고요. 똑바로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죠. 근데 회전이 우리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약간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이 북극, 적도에서 북극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남쪽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이쪽이죠.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왼쪽 방향인 거예요. 요게 아까 저기압과 고기압으로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기압의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저기압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을 땐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을 아까 사실은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주변으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이긴 하는데 이건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북반구를 기준으로는 이게 오른쪽으로 우편향되는 오른쪽으로 대상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반시계로 들어오는 거고요. 남반구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남반구는 왼쪽이니까. 남반구는 왼쪽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반시계가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들어와야죠. 이렇게.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위도에 따라 북극이냐 남극이냐에 따라서 물체가 상대적으로 쏠림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이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해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Stay tuned. 뒤에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던 해류풍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바다라는 지형적인 차이만 놓고 바다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라는 건 뭐예요? 히트 캐파시티. 내가 열에 대해서 참을성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가 내리쬐서 달궈지게 되면 아스팔트 바닥이 빨리 뜨거워지나요? 주전자에 들어가는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덜 뜨거워져요. 천천히 뜨거워지죠. 근데 아스팔트 바닥은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육지 쪽이 상승 기류가 생기고 저기압이라서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덜 느리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공기의 양이 적고
지 표면에 공기가 많으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부는 거였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 거야. 나중에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위도 측면에서 봐요. 자, 중요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고도가 있고요, 위도가 있어요. 이건 이런 정도 솔직히 좀 알아두세요. 고도는 altitude라고 부르고요. 고도는 altitude라고 부르고, 위도는 latitude라 그래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도 latitude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mid latitude cell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그 해풍과 유풍은 지형적인 차이를 놓고 한 것이지 위도를 고려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해류풍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위도에 따라 어떻게 공기가 저기압이 되는지 고기압이 되는지 그거를 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지구가 어쨌든 23.5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황에서 태양을 주변을 돌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적도 방향이랑 중위도 방향이랑 고위도 방향이 어디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배우나요? 빛은 기본적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 빛을 얼마만큼의 인구수가 받아먹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적도지방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분분의 라면을 했어요. 근데 그 10명이 먹는 거 하고 10명이 먹으면 적당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 근데 100명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헉! 뭐 굶어 죽겠네. 1000명이 먹으면 라면 한 조각 먹을 수 있겠어요? 10인분 가지고. 그게 이 위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10,000명한테 10인분의 라면을 끓여 먹히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한 명한테 간에 기별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똑같아요. 기체가 열을 덜 받아요. 적도지방이 기체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도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뜨거워지고요. 중위도지방이 덜 뜨거워지고요. 고위도지방은 더 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는 양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기체 분자당 받는 열 복사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두꺼워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도지방과 중위도지방과 고위도지방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어요? 당연히 적도가 빨리 뜨거워지겠죠.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적도가 빨리 뜨거워졌기 때문에 지구를 봤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위도라는 걸 쓴다 그랬죠? 위도를 우리는 북쪽하고 노스포, 북쪽, 사우스포, 남쪽, NS로 나눴었을 때, 우리는 지구가 어쨌든 둥그러니까, 뭐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긴 하지만, 위아래가 180도죠. 원에서. 위아래 반은 180도죠. 그래서 북위 90도, 북위 60도, 북위 30도, 적도 남위 30도, 남위 60도, 남위 90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쪽 방향이면 북위, 남쪽 방향이면 남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0도,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 90도, 0에서부터 남극까지 90도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각도 직각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 우리가 30도에서부터 60도 사이는 이렇게 지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적도부터 북극까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눠요. 위도가 높다 이 뜻이에요. 고위도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어디쯤 있냐면 우리 38선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은 요 30도의 중위도 지점에 걸쳐져 있는 나라예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중위도하고 저위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그 공기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기가 흐름이 생기는 거는 일단 열을 받아야 돼요. 열을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의 밀도, 즉 똑같은 부피 공간 안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덜 움직여서 양이 많아가지고 기압의 차이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공기가 열을 받고 흐름이 생겨서 기압의 차이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요. 공기가 일단 열을 받아야 돼요. 이 조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높낮이 차이, 위도 차이, 지역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지역 차이를 생각하는데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수평 방향이면 뭐겠어요? 위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에는 높낮이.
아까 고도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면 고도, altitude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수평 방향이면 위도니까 latitude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 대기 대순환이 100% 이해가 돼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여기 부분이 제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이 되는 저위도 지방은 어쨌든 간에 중위도 지방에 비해서 더 많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기류의 양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럼 공기가 자,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자, 먼저 수평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위도 상황에서 봤을 때 자, 뜨거워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양이 저위도 쪽으로 올수록 양이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을수록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고기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자, 그래 놓고 가장 공기의 흐름이 많이 있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매우 뜨겁고 화딱지가 많이 나 있는 뜨거운 으씨 더워 뒤지는 적도지방을 생각해 볼게요. 혹은 사랑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적도지방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저기압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중위도 지방은 고기압이 됐어요. 그러면 저위도와 중위도만 딱 까놓고 생각해보면 적도지방과 적도, 이 저위도 0도부터 30도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공기가 많이 수직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올라가는 양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적을 테니까 자, 이제 높은 지역을 생각해 볼게요. 고도가 높은 지역. 거기에 저위도 지방에서 올라온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많겠지. 그럼 얘가 주변으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방향으로 상승 기류가 생성된 다음에 공기가 고도가 높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직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수직 방향으로 생각했을 땐 적도 지방이 중위도 지방보다 저기압이었어요.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적도 지방이 상승한 공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한 공기가 적은 중위도 지방보다는 적도 지방에 공기가 많아서 오히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적도 지방이 고기압이고요. 중위도 지방이 저기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기 흐름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될 거라는 느낌 들죠? 이 그림에서 보면. 납득돼요? 그럼 중위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겠어요? 하강 기류겠어요? 하강 기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강 기류가 생성된 건 적도 지방에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밀고 올라가가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자, 요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요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지금 어떻게 도는 거예요? 저위도, 중위도에서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헤들리 셀이라고 하는 거 보여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셀이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말로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어요. 헤들리 서큘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들리 순환은 적도 지방에서부터 중위도 지방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도부터 30도. 실제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보여요? 여기? 보이죠? 지워줄게. 요거 보이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 상승기로 생겼고요. 중위도 지방에서 하강기로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요. 고도가 높은 쪽에서는 적도 쪽에서 중위도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공기가. 자, 요 똑같은 현상이 중위도의 낮은 지역과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근데 중위도 지방은 이미 적도 지방에 의해서 데워진 공기에 의해 하강 기류가 이미 형성된 상태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강 기류가 형성됐는데 여전히 밀고 들어온 공기의 양이 많고요.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데워져서 올라가는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공기가 밀고 올라간단 말이야.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위도 입장에서는 고도가 높은 쪽으로 공기가 밀려나요. 왜? 적도 쪽에서부터 고도가 높은 곳에서 밀고 내려온 하강 기류에 의한 공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 데워져서 올라가는 공기의 양보단 적도 지방에서 내려온 공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그래서 얘가 밀려 올라가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기류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적도에서 상승 기류가 생겼다가 중위도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다시 고위도 쪽에서 상승 기류가 생긴 거 보여요? 이런 패턴? 적도 지방에서 상승 기류,
중위도 지방에서는 하강기류, 고위도 지방에서는 상승기류가 다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도를 다시 볼게요. 그럼 중위도는 적도 지방에서는 내려오는 공기지만 고위도 지방으로 가까이 갈수록 상승기류가 생겼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반시기로 돌겠죠. 요게 요런 현상이 지금 여기 미드 레티튜드 셀 보여요? 여기가 페럴셀이라고 불러요. 페럴셀이라고 불러요. 페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길어서 부른 거야. 여기 페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거 보이죠? 요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북극은 마찬가지로 북극의 저위도 지방에서는 상승기류가 생성됐기 때문에 그 밀려 올라온 공기가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만들겠죠. 요게 남극으로 가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남극으로 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남극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저위도에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서 반시계로 돌고요. 중위도 지방에서는 똑같이 하강기류가 생성된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강기류가 생성돼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고 이렇게 돌고 하는 거죠. 요 컨셉 이해됐어요 이제?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기 대순환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는 열과 위도, 고도 차이에 의해서 대기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통해 암기를 하라고 지금 이걸 알려준 거예요. 요거를 다 알고 있으면 어쨌든 내신 대비하는데 꽤나 도움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쌤이 지금 한 가지 언급 안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무역풍 보여요? 그리고 여기 편서풍 보이고 여기 극동풍 보여요? 요거 언급 안 했거든요. 요게 앞에 있었던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공기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면 우리 사람은 고도가 높은 곳에 살고 있나요? 낮은 곳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고도가 낮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지금 이 공기의 흐름을 볼 때 지금 봐서 알겠지만 중위도에서는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요. 중위도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바람이 부는 거 보이죠? 고도가 낮은 쪽만 생각하자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남극 쪽에서도 거꾸로 남극 쪽에서는 적도 방향으로 공기가 북쪽으로 불고요. 남극의 중위도 지역에서는 남극 쪽으로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극 쪽으로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고도가 낮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지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역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안 나오네. 무역풍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 그랬었죠 아까. 여기서 보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이 지구가 돌 때 지구 자전에 의해서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중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중위도 방향에서 적도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원래 적도에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우편향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반대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좌편향 되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편향 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도에서의 바람의 방향은 그 관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버스 타다가 끼익 하고 급정거하면 앞으로 몸이 쏠리죠. 그거 똑같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에 있는 공기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위도 지방에서 적도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우편향 돼서 부는데 그러니까 좌편향이겠죠. 왜냐면 스타트가 중위도에서 적도 방향이었으니까. 근데 빨라지니까 이렇게 휘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이게 중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는 이렇게 휘는 방향이 생성되게 돼요. 그래서 중위도 방향과 그 지구 표면을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 자체가 이런 현상을 띠게 돼요. 느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고 여기가 태평양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풍이라는 게 뭐냐면 무역풍이라는 거는 트레이드 윈드라 그래가지고 옛날 중세 시대 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뭐 콜럼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의 뭐 여왕들의 자금을 도움받아가지고 배를 큰 걸 만들어가지고 왜 신대륙 탐험 나갔잖아. 그랬었을 때 인도에서는 후추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뭐 브라질 이런 데에서는 뭐 열대 과일 같은 거 그리고 산호 그다음에 뭐 진주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어요 옛날에. 그게 비싼 값에 팔렸단 말이야. 근데 대서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쌤이 지금 남아메리카 그린 거고요. 북아메리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이고 이 위가 캐나다야. 대충 그린 거야. 욕하지 마.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위에 영국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근데 어쨌든 무역을 하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무역풍이 그럼 어디서 어디로 불겠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요 실제로. 신기하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순풍을 타기 때문에 그게 또 계절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 뜨겁고 겨울에는 더 추우니까 이 무역풍의 세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쉽게 무역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봄이 될 때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역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옛날에. 어쨌든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지. 이래서 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편서풍도 마찬가지예요. 편서풍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요.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여기 중위도 지방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얘가 남쪽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북쪽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쏠리는 거예요. 관성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지. 근데 반대로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갈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힘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쏠려야 돼요. 왜냐면 북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서 물체가 더 빨리 그 가던 방향으로 더 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웨스트라이즈라고 하는 거 이게 편서풍이에요. 그러니까 중위도에서부터 고위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부는데 북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근데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우리말로 붙일 때는 바람이 부는 쪽에서부터 바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남서풍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북동쪽으로 부르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남서풍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 남서풍이라고 붙인 게 편서풍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극동풍이라고 부르는데 극쪽 방향과 동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설명되죠.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점점 회전 속도가 빠른 코리올리 효과를 반대로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왼쪽으로 쏠려요. 서쪽 방향으로 쏠린다고. 지구의 자전 방향 반대로 쏠리는데 그 방향이 남서 방향이니까 북쪽과 동쪽에서 보니까 극동풍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북극의 동쪽이라고 해서 극동풍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요거 설명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 한 페이지가 지고 굉장히 그래서 오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뒤로 갈게요. 자, 아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다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물론 달의 영향도 있어요. 달의 중력도 있고 달이 지구 주위로 공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달의 영향도 있지만 달의 영향보다는요 지구의 바람과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되게 밀도도 크고 이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받는 관성으로 바다가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바람에 의한 힘이 더 커요. 표면에서. 그래서 파도가 치는 거잖아. 근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가운데 라인이 자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적도인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북극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도 북쪽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구의 적도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땐 자 어때요? 중위도 지방에서는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것도 어떻게? 남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태평양을 보면요. 태평양을 보게 되면 남서쪽으로 물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 미국 대륙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태평양 쪽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생기는 이유가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적도에서 달궈진 여기 웜 워터 커런트라고 부르죠. 이게 해류예요. 커런트라는 게 원래 전류도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부르거든요. 커런트라는 게 흐름을 뜻해. 그러니까 뜨거워진 적도 지방에서 뜨겁게 달궈진 물이
우리 한국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한국을 치지 않고요. 이제 캐나다 쪽으로 갔다가 그 나머지가 알래스카 쪽을 껴서 캄카차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본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썰을 풀어주자면 우린 한국 사람들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거가 지금 당장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면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처리수로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후쿠시마 쪽에서 나온 거는 지금 어디로 영향을 받게 되느냐면 얘가 바로 일로 넘어오겠어요? 아니면 동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미국 쪽에 영향을 주고요. 이게 1년 주기니까 알래스카를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는 약 1년 반 뒤쯤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몇십만 톤이더라 뭐 얼마인지 양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간 방류를 조금씩 찔끔찔끔 계속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에 오줌 싸는 거지. 야,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잡아먹잖아. 근데 그 플랑크톤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체인 리액션에 의해 가지고 최종 포식자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는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되게 주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은 또 일본이랑 교류가 많고 그렇기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대서양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이 오염 조금 됐다고 해서 지네들이 죽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일본 편을 좀 살짝 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편 들어줄 수 없어요. 복잡한 국제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뭐 국제적인 언급을 더 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제 해류 현상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남쪽도 마찬가지야. 남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적도 방향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남쪽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시계로 해류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반시계로 해류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의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 남태평양은 반시계 방향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외우려면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외우고 싶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북태평양 시계 방향, 남태평양 반시계 방향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바람 때문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기 대순환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더웠다 그랬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기압과 경도라는 거는 이게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뭐냐면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경도가 가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람이 더 세고 가파르게 약하면 바람이 덜 세겠죠. 즉 기압차가 좁은 지역에서 기압차가 세면 바람이 세게 불고요. 아니면 덜 부는 거예요. 태풍도 그런 거야. 태풍도 중심 기압이 주변에 비해서 매우 저기압이라서 바람을 아주 강하게 빨아들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태풍의 주변에 있는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태풍의 눈은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눈은 맑은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랑 연결이 되겠지.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태평양의 일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도 쪽이 바다가 뜨겁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적도에 가까운 태평양의 물일수록 수증기가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후텁지근하고 습기가 많고 물이 기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적도 지방에서는 어쨌든 더 상승기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특히 어디 쪽이 더 물이 어디 쪽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적도 지방에서부터 동에서 서쪽으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중국이 더 물이 덥겠어요? 미국이 물이 더 덥겠어요? 중국이 더 더워요. 그래서 이쪽이
저기압에 의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미국 쪽은 그래서 건조하고요. 중국 쪽은 습기가 많은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직윤풍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압의 차이하고 코리올리 효과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 없이 그냥 일직선 운동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엘니뇨랑 라니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요번에 슈퍼 엘니뇨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돼.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면서요. 아까 원래대로의 그림대로 돌아갔다면 인도 쪽, 서쪽에서 비구름이 형성돼야 되고요. 동쪽이 이제 여기가 비가 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수는 어디가 더 뜨거워요? 서쪽이 동쪽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구 자전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했다면 여기 서모클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여요? 이게 열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바다가 북태평양에서 서쪽이 동쪽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 건데 이 엘니뇨라는 거는 그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왜? 왜냐면 이게 엘니뇨라는 거는 이게 이름이 이제 그 남미 쪽 페루 쪽 그 사람들한테서 이름이 붙었어요. 엘니뇨라는 게 12월 달에 비가 안 내려야 돼요. 그쪽 사람들은 12월 달에 겨울이 되면은 남태평양이나 남태평양이나 북태평양 이 미주 쪽 같은 경우는요. 해수온이 좀 내려가면서 플랑크톤이 많이 들어오고 무기염류가 많아져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야 되는 번성기예요. 비가 안 와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야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비가 온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거기가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됐을 텐데. 그러니까 동쪽이 고기압이라서 기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서쪽은 저기압 상승기로 생겨서 비 내리고 동쪽은 하강기로 생겨가지고 구름이 안 생겨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근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동쪽이 서쪽보다 더 뜨거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 뭐 온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뭐 사람들이 끼는 방구, 뭐 가축들이 뭐 소가 트림한다든가 뭐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류가 반대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였다면 미국 쪽이 어쨌든 차갑고 중국 쪽이 뜨거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 기온이 12월에. 근데 그게 지금 뒤집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해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물고기들이 무기염류가 없으니까 서식지가 파괴되죠. 그럼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획량이 줄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페루 쪽 그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중국 쪽은 오히려 가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엘니뇨의 영향을 받으면 겨울에 씨가 말라요.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안 내려. 그래서 막 건조한 기후 생기는 거죠. 겨울에. 선생님, 눈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눈하고는 좀 다르죠. 눈은 애초에 빙정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걸 동일시해서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적설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거든. 여름에 내리는 비가 많지 겨울에 내리는 눈이 많아요? 그건 태백산이나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엘니뇨예요. 그러니까 엘니뇨에 의한다면 이게 애초에 서쪽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겨울에 엘니뇨 때문에 더 추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는 더 더워져요. 이게 요번에 영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는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쨌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더 가뭄이 들고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 비가 안 내려야 되는 지역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럼 생태계 교란도 일어나요. 작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라니냐는 엘니뇨와 완전 반대 현상이라서 라니냐는 오히려 우는 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표준선이 오히려 더 낮아져가지고 서태평양에만 강수량이 몰리고요. 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더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라니냐예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엘니뇨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뒷부분은 약간 제 생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뭐 여러 가지 협약 기구도 만들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쓴다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력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그거에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탄소를 줄이려고 한다든가 저탄소 뭐 이런 거 탈탄소 이런 얘기하죠. 그런 거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를 적응하고 뭐 일단 식량 안보가 제일 큰 문제야. 우리가 인류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내려줄 때 내려줘야 농작물을 기르고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깨지면 안 되죠. 그리고 비가 안 내리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생기고요. 비가 내려야 되던 지역에 비가 안 내리면 가뭄도 슬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RE100이라는 거랑 탄소세라고 하는 건데, RE100이라는 건 뭐냐면 Renewable Energy 100이라고 해서 재생 가능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100%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이니셔티브는 운동, 국제 운동인 거거든. 아래 보면 지금 RE100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것도 있을걸요? 필립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명한 월마트,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업이긴 한데 HSBC는 캐나다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맞아요? 독일의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아이키아, 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많이 보이죠. 스타벅스도 껴있어요.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뭔가 뭐 에어컨도 뭐 있겠고, 그다음 블룸버그는 영국 거, 미국 거였나 블룸버그, 영국 건가 미국 건가 헷갈리네. 구글도 들어가 있어요. BMW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한국 기업이 안 보이죠. 우리나라 되게 아직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카본 텍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게 뭐냐면, 이 카본 텍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 중에 테슬라 같은 전기차 말고 여전히 그 LNG나 LPG로 돌아가는 차나 버스들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들은 탄소를 배출을 해요. 이 탄소가 지구 온난화와 이런 그 기후 위기에 궁극적인 이유가 되거든. 그래서 탄소세라는 거는 탄소를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에 상위 뭐 10몇 개 꼭 이렇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도 탄소 배출이 심하거든. 물론 중국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탄소 소모를 줄이자라는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살다 왔지만 2035년인가 2039년부터는 아예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로 돌아가는 자동차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뒤더라? 하여튼 있어. 6년 뒤인가 7년 뒤인가부터는 그런 차를 판매를 금지하게 됐어요. 기존에 샀던 차는 어쩔 수 없지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도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탄소를 기존에 배출해오지 않았나요? 세계적인 기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후발주자로 물론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지네들이 나쁜 거 할 짓 다 해놓고 어쩌면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것일지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이런 앞으로도 더 더워지고 할 텐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우리 다음 자손들, 세대들이 살아가는 거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륙풍 복습했고,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고요. 그리고 위도에 따르는 거, 고도에 따르는 대기 대순환의 차이와 그것이 해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정상적이었다면 북태평양은 시계 방향, 남태평양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아야 됐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거가 반대로 뒤집어지면 엘니뇨, 그것도 또 반대로 뒤집어져서 그것도 극심해지면 라니냐,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지구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는 지구잖아요. 안전하게 깨끗하게 써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 언급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